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모진 시집살이에서 해방된 42세의 여성으로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었고 수시로 들리면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사연들을 보면서 화를 내기도 했고 가슴 아픈 사연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사연을 올리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른 분들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는 글을 읽고도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죽을 결심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지금의 제 심정은 그때 읽었던 사연처럼 너무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지경이에요. 평화롭던 저의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어요. 며느리인 저의 영혼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드는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몸과 영혼,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매일 지옥 같은 생활을 하던 저는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된 뒤로 자주 들리면서 다른 분들이 올린 글을 읽는 낙으로 살다가 문득 저처럼 모진 시집살이를 겪으면서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묵묵히 견디면서 이곳에 올라오는 글을 읽는 걸 유일한 위안으로 삼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했던 분하고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란 인간에 대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운전을 업으로 삼는 가장을 둔 집안의 엄마들이 모두 그렇듯이 저희 엄마도 아버지가 일을 하러 나가시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늘 마음을 졸이셨어요. 일을 마친 아버지가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비로소 마음을 놓으셨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택시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엄마는 택시회사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기사들을 워낙 많이 봐서 절대 운전대를 잡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반한 아버지는 아침에 출근하면 엄마에게 커피를 주기도 했고 생일까지 알아내서 선물을 주면서 엄마의 마음을 끌어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여서 아버지의 구애를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한 달이 넘게 엄마에게 매달렸고 엄마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사랑 앞에서 포기를 모르는 아버지의 고백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결혼 후에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아버지는 10년이 넘게 무사고로 택시 일을 하셨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렇게 원하시던 개인 택시 면허도 가지게 되셨어요. 여보, 이제 고생은 끝났어. 내가 열심히만 하면 우리도 잘 살게 될 거야.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은 아버지는 희망에 부풀어서 엄마에게 이제부터 고생시키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어요. 여보,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당신이 무사하게 일할 수 있으면 그걸로 좋게 해. 그러니까 항상 조심, 또 조심해. 아버지가 개인 택시를 시작한 뒤로 저희 집안의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런데 불행은 언제나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라서 2년 뒤에 아버지는 큰 사고를 내게 되셨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셨는데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말렸다고 해요. 여보, 어젯밤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고 마음이 심란하네. 오늘은 그냥 일하러 나가지 말고 쉬어. 무슨 소리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어. 내가 이래봬도 15년 무사고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야. 아버지는 엄마의 걱정을 뒤로하고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간 아버지가 밤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아무 일이 없기만을 빌고 있었는데 엄마의 간절한 바람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형 사고를 내셨고 지금 병원 영안실에서 안치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셨어요. 엄마는 외삼촌에게 급히 연락을 했고 저와 엄마
그리고 외삼촌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게 아버지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영안실에 들어갔다 나온 엄마와 외삼촌은 한참 동안 복도에 주저앉아 서러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아버지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워낙 크게 다쳐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엄마와 외삼촌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던 중에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사고를 낸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다른 택시기사가 증인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렸어요. 손님을 기다리면서 갓길에 서 있던 다른 택시기사가 사고 상황을 모두 봤다는 겁니다. 그는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엄마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같이 택시를 모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많이 고민하다가 나서게 되었어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놈이 사고를 냈어요. 내가 보니까 분명히 음주였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을 찾아가서 증언을 했고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사고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다는 게 밝혀졌어요. 승용차 운전자는 펄쩍 뛰면서 부인했지만 경찰도 다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드러나자 보험회사는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모두 택시기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소송 끝에 보험회사가 소송에서 이겨서 엄마는 승용차 운전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져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보상금과 보험금으로 카페를 차려서 운영하면서 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카페를 운영하니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카페 일을 돕게 되었어요. 그러다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딸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이 남는 건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고아원이나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를 따라다니다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들이나 의지할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에 보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대학 2학년이 된 뒤로 동아리에 가입해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엄마의 카페 일을 도와드릴 수 없게 되었죠. 서미야, 너 요즘 뭘 하고 다니길래 주말마다 집에 붙어있지도 않고 카페에도 안 나오는 거냐? 엄마는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카페에 나와서 일을 거들던 제가 가게에 나오지 않자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봉사활동 때문에 카페 일을 도울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했고 엄마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요즘 세상은 서로 돕고 살아야 돼. 카페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녀. 나중에는 전부 네 복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저는 대학생활 내내 봉사활동에 몰두하면서 보내게 되었어요.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한 뒤에도 대학 시절에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인연이 된 복지센터에서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직원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은 남성이었는데 그는 다른 직원들과는 뭔가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복지시설의 활동가들이나 직원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가진 직업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철저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는 그가 왜 봉사활동을 직업으로까지 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라온 어려운 가정 환경이 자기보다 못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미씨, 바쁘지 않으면 커피 한잔하고 가세요. 좋은 원두가 들어와서 볶아냈어요. 그는 다른 봉사자가 커피 원두를 주고 간 게 있다고 하면서 로스팅 기계에서 갓 볶아낸 원두를 제게 보여주었어요. 원두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이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르악이네요. 향이 정말 좋아요. 선미씨는 바리스타라서 잘 아시네요. 전 그저 고양이똥 커피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루아 커피는 사양 고양이에게 커피 열매를 먹여서 키운 다음에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원두를 채집한 거죠.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커피 중 하나였어요. 진하고 좋은 커피 향을 맡은 저는 자리에 앉았고 그는 로스팅한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볶아냈습니다.
원래 이 복지시설에는 커피 추출기만 있었고 로스팅 기계는 없었는데 이곳에 봉사를 오면서 그와 알고 지내는 카페 사장님이 로스팅 기계를 바꾸면서 예전에 쓰던 걸 기증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들 커피를 볶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나서서 시설 직원들에게 로스팅과 추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몇 달이 지나자 웬만한 바리스타부럽지 않을 정도로 능숙하게 커피를 뽑아내게 되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평소에 궁금했던 걸 물었어요. 정호 씨는 왜 복지시설에서 일할 생각을 하셨어요? 급여나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다른 직장에 비하면 많이 좋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러자 그는 씩 웃더니 누구나 도움을 받으면 다시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되갚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늘 웃고 다니는 밝은 성격이었기에 그가 부모 없이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해서 전 많이 놀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시던 그의 아버지는 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을 즐기면서 조금씩 마시는 게 아니라 매일 깡소주를 몇 병씩이나 마셨다고 해요. 간이 상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의 아버지는 술을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피를 토하는 지경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가 일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폐인처럼 살게 된 건 모두 그의 엄마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의 엄마는 가정은 팽개치고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남자 외도를 밥 먹듯이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의 엄마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엄마는 가출을 했다가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또 몇 달 만에 나타나서 집안에 있는 돈을 몽땅 챙겨서 집을 나가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과 시댁에서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혼하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네 마누라는 구제불능이야. 그만 이혼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위 사람들이 바람이 난 여자는 절대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제 아내를 믿어요. 지금 멋에 홀려서 정신이 나가 있지만 언젠가는 저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집 나간 아내를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을 술로 달래다 보니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부질없는 허무한 기다림을 이어가는 그의 아버지를 딱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의 엄마가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걸레 빤다고 행주가 될 수는 없다듯이 다시 바람이 날 게 뻔한데 저러고 있다면서 혀를 찼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엄마가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온 이유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어린 아들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나마 남은 남편의 재산을 정리해서 가지고 가려고 왔다고 해요. 그녀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모조리 처분해서 돈을 챙기고 아들은 이웃에게 잠시만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맡겼다고 해요. 제가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일만 정리되면 우리 정호 바로 데려갈 테니까 며칠만 좀 맡아주세요. 이웃집 아줌마는 그녀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설마 남편이 죽었는데 어린 아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를 맡아주었는데 그녀는 한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그녀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할 때 비참한 소식이 들렸다고 해요. 그의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의 엄마는 동거남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동거남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졸지에 고아가 된 그를 이웃집 아줌마는 시설에 보냈던 거죠. 그때부터 그는 시설에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활동가들이 자기처럼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에 감동해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자기도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처음부터 다른 직장을 구할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봉사를 하는 걸 하늘이 준 직업이라 생각하고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가 다른 직원들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고아로 자란 그에게 왠지 모를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많이 친해져서 저는 그를 정호 오빠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저희들 사이에 야릇한 느낌이 오고 갈 무렵에 정호 오빠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오빠는 제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마음만은 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행복하게 해줄 테니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정호 오빠의 프로포즈는 목숨을 걸 정도로 아주 비장했습니다. 저도 이미 오빠가 저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이런 남자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오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열기에 휩싸인 제게 오빠가 고아라는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엄마도 오빠를 만나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험한 세상을 살았는데도 아주 바르게 자랐네. 고하면 어떠냐. 오히려 잔소리하면서 시집살이 시킬 시험이 없으니 오히려 잘된 거라 생각해. 제 생각도 엄마와 같았어요. 저희들은 몇 달 뒤에 결혼을 했고 누구나 그렇듯이 꿀처럼 달콤한 신혼을 즐기게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봉사를 다녔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었지만 저희들은 틈나는 대로 교회로 나들이를 다녔고 봄이 되면 피는 야생화를 구경하러 다녔고 가을이면 단풍이 멋진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행복한 신혼생활은 불과 1년 만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월말이어서 보고서를 만드느라 야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낯선 중년의 여자와 남편과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반색을 하면서 바로 달려와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네가 선미구나. 반갑다. 정말 반가워. 그녀는 저를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리둥절해진 저는 얼떨결에 그녀에게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 나는 이 CM이야.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죽은 시어머니가 제 눈앞에서 웃고 있으니 너무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보니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두 손을 얼굴 감싸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왜 또 찾아온 거야? 내가 분명 말했지.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 내 엄마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알아? 남편은 싸늘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무서운 표정에 긴장해서 둘의 눈치만 살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래, 내가 많이 밉지. 미울 거야.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걸 어쩌겠니?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정호야, 이제는 너하고 같이 살 생각이야. 이제 전부 정리하고 온 거야. 제발 나를 받아줘. 제발 너마저 나를 버리면 난 정말이지 갈 곳 없는 노숙자 처지여야 돼. 시어머니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더니 자기를 받아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참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남편은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한테 엄마가 옛날에 죽었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하지만 나는 정말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 남편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믿기지 않은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시설에 맡겨진 건 사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시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시댁에 나타난 이유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이었어요.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죽은 아버지의 재산은 자기가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녀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뻔뻔스러워도 너무 뻔뻔스러운 그녀의 태도에 격분한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서방 잡아먹은 년이 무슨 염치로 다시 나타나서 유산을 챙기려고 들어. 정 내가 미우면 법대로 해. 나는 죽은 남편의 아내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는 꿋꿋하게 시댁 식구들과 법정소송까지 하면서 염치 없게 자기 몫을 챙겼고 그리고는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돈만 챙기고 자식을 버리고 가버린 시어머니의 파렴치한 짓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다고 해요. 남편은 친척 집에서 지내다가 시설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남편을 데려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재혼을 했고 남편은 새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생판남이나 마찬가지인 새아버지와 같이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새아버지는 무척이나 폭력적이어서 걸핏하면 남편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워도 남편에게 모든 화풀이를 했다고 해요. 거의 날마다 새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서 남편 몸에는 멍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답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던 남편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새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아예 돈을 훔쳐서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그거란 새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남편을 마구 때렸고,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든 남편도 도망치듯이 새아버지의 집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다가 청소년 쉼터에서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자 알바를 하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돈을 모아서 겨우 원룸 하나를 마련하고 복지시설에 취업이 되어서 한숨 돌리게 되었을 때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지나 다름없는 형편없는 몰골로 남편을 찾아온 시어머니는 울면서 동거를 하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낼 곳이 없으니 같이 지내자고 했다고 해요. 남편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처지가 딱해서 지난 날은 모두 잊고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모아둔 돈을 몽땅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다시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돈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찾아와 손을 벌렸다고 해요. 시어머니 몰래 도망치듯이 이사를 몇 번이나 해도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남편을 찾아온다고 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기 얼마 전부터 연락이 끊어져 이제는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어머니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 나를 낳아준 엄마지만 나도 정말 싫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남편은 아무리 도망을 쳐도 끝까지 찾아와서 들러붙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시어머니는 길바닥으로 쫓아낼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여보, 시어머니와 당신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부모와 자식의 정을 끊을 수는 없잖아. 어머니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자. 당신이 이해해주니 정말 고마워. 나도 마음 같아서는 엄마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사정하면서 매달린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 제가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도 좋다고 하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엄마가 한 번만 더 이상한 짓을 하거나 돈을 훔쳐서 집을 나가면 그때는 정말 우리 사이는 끝이야. 그래, 이제 절대로 다른 짓 안 한다. 남자라면 나도 지긋지긋하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저는 처음부터 잘 맞지가 않았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는 제 입장을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집안 살림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바쁘게 저녁을 준비하는 걸 뻔히 보고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예, 저녁은 아직 멀었니? 명 짧은 사람은 저녁 밥상 기다리기가 숨 넘어가겠구나. 시어머니는 가만히 누워서 어린애처럼 밥을 빨리 차려달라고 보채기도 했어요. 보다 못한 제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일을 하니까 집안일까지 같이 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얘야, 그러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니? 나는 또 내가 안 도와줘도 되는 줄 알았지. 그렇게 하마. 네,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집안일에 시어머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줄 거니? 네? 얼마를 주다니요? 너도 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네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도와주면 당연히 수고비는 줘야지. 얼마나 생각하고 있니? 가사 도우미 부르는 것보다는 싸게 해줄게.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주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지갑에서 신용카드가 없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잘 쓰지 않던 카드여서 평소에는 지갑에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지내다 카드 쓸 일이 있어서 찾아보니 없어서 제가 어딘가에서 흘렸다고 생각하고 도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월말이 되자 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서 카드를 가지고 간 사람이 시어머니란 사실도 알게 되었죠. 얘, 네가 카드 정지시켰니? 당장 풀어. 어머니, 왜 말도 없이 남의 카드에 손을 대세요? 뭐? 넌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한 식구야. 며느리가 시엠이 지갑 노릇하는 건 당연한 거야. 돈이 필요하시면 말을 하셔야죠. 함부로 가져가는 건 절도라고요. 이게 말이면 단 줄 알아. 너 지금 나를 도둑년으로 몰아세우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말없이 돈을 가져가는 건 범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그래 좋아. 그럼 경찰에 신고해라. 당장 신고해. 화가 난 시어머니는 제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카드 정지를 풀어야 했고 그 카드는 시어머니가 쓰게 되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통해서 친정엄마와 친해진 다음에 엄마에게도 엄청난 민폐를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엄마의 카페를 찾아왔다고 해요. 어휴, 사돈 카페가 아주 아담하고 예쁘네. 장사는 잘 되나요? 아, 네, 그럭저럭 괜찮아요. 어휴, 나도 이런 카페나 하나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시어머니는 자주 찾아와서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서 일을 하는 엄마에게 말을 걸면서 귀찮게 했어요. 엄마는 신경 쓰이고 성가셨지만 사돈이라서 함부로 싫은 내색은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는 자기 친구들을 떼거지로 끌고 와서 카페에서 개모임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좁은 카페에 대여섯 명이 아줌마들이 모여서 큰소리로 떠들어대니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되풀이되자 참고 있던 엄마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부인 해도 너무하시네요. 장사를 하는 가게에 사람을 때로 몰고 와서 몇 시간 동안이나 죽치고 앉아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사돈지간에 그 정도의 편의도 못 봐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없이 야박하네요. 뭐예요? 야박한 게 누군데 지금까지 공짜 커피만 마셔놓고 무슨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주는 커피가 그렇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 아깝다. 아까워. 엄마와 시어머니는 감정이 상해서 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엄마의 카페에는 가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은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시어머니에게 아주 쌀쌀맞게 대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과거에 남편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는 시어머니는 돈이 필요하면 남편에게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제게 다가와서 손을 벌렸습니다. 얘야, 50만 원 좀 줄 수 있니? 이번 달 용돈은 벌써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쓸 데가 좀 있어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런 건 묻지 말고 50만 원만 줘. 나이 든 나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어.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가 제게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났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저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따라서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알게 된 사업가야. 3년 전에 마누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대. 친구가 다리를 놔줘서 몇 번 만났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너무 괜찮은 신사야. 시어머니는 그 사업가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골프도 치고 나들이도 다니다 보니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제 회사 근처로 와서 전화를 하셨어요. 회사 근처 커피숍에 와 있으니 바쁘지 않으면 잠깐 내려오라고 했어요. 제가 가보니 시어머니는 점잖게 생긴 신사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드려라. 내가 말했던 그분이야. 그 신사는 시어머니의 새로운 애인이었어요. 며느님이 인물도 좋고 아주 참하게 생겼어요. 신사는 웃으면서 제 외모 칭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신사와 나란히 앉아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뭐가 그리 좋은지 그분의 어깨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남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정호가 알면 노발대발 난리가 날 거야. 내가 그동안 남자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 그러니까 걔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시어머니는 지금은 그분과 연애를 하는 사이이지만 조만간 때가 되면 그분과 동거를 하면서 살림을 합칠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남편에게 말할 테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사가 빨리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전화를 해서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분은 제게 명함을 줬습니다. 명함에는 땡땡 컨설팅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을 때 저를 불러서 그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물었습니다. 만나보니까 어때? 인상도 좋고 멋지지 않니? 시어머니는 제가 좋은 말을 해주기는 대놓고 원했어요. 아, 네, 아주 멋진 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남자를 몇 명이나 만났는데도 늘 뒤끝이 안 좋으니. 아휴, 무슨 팔자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저는 시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걸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저는 카드 대출금 청구서를 받게 되었어요. 대출금이 청구된 카드는 시어머니가 계속 쓰고 있는 제 카드였습니다. 이제는 하다 카드로 대출까지 받은 겁니다. 저는 당장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어머니, 제가 드린 카드로 대출을 받으신 거 맞아요? 그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말이다. 그 카드는 어머니 용돈 삼아 쓰시라고 드린 거지 2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가 저지른 짓이 뭔지를 알기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대출을 받은 걸 비밀로 하려고 제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제 명의로 다른 휴대폰까지 개통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얘야, 너한테 말도 없이 대출을 받은 건 잘못했다. 하지만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마. 그러니 넌 아무 걱정 말고 있거라. 조사장도 확실히 약속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대출을 받자고 꼬드긴 사람이 조사장이라는 시어머니의 동거남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조사장님이 어머님한테 대출 받아달라고 한 거네요. 제 말을 시어머니는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고 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다. 조사장이 사업자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내가 나서서 도와준 거야. 조사장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쓸데없이 오해는 하지 말아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펴보니 분명히 조사장이 시어머니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달래기 위해서 각서를 쓰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대출금 확실하게 갚는다는 각서를 쓸게. 그러면 됐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대출에 대한 것도 비밀로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해서 모른 척하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지은 죄가 있으니 매사에 제 눈치를 보면서 제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조사장과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몰래 조사장과 동거를 시작했던 거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제는 남편에게도 동거 사실을 알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아니야, 정호는 내가 자식까지 팽개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몹쓸 여자로 생각하고 있어. 사실 그것 때문에 정호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잖니. 그러니 지금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나중에 내가 다 말아마. 그래서 시어머니가 조사장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을 숨기고 남편에게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사는 시어머니 친구가 외롭다고 같이 살자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한 거죠. 어쨌든 시어머니가 집에 없으니 저는 살 것 같았어요. 집에 있어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집만 대고 신경 쓰이던 시어머니가 없으니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드 대출금은 자기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약속하고 각서까지 썼지만 시어머니는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할 때마다 오리발을 내밀거나 당장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저를 열받게 만들었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네가 좀 해결해라. 어머니, 저한테도 여유가 없어요. 매달마다 어머니 용돈 드리는 것도 빠듯한 형편이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대출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안 준다고 했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잖아. 조사장 사업이 곧 잘 풀릴 거야. 그러면 그까지 대출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루기만 하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제가 대출금을 매달 해결해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구르는 바람에 엉덩이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관절에 핀을 박는 수술까지 받게 되셨어요. 그러자 엄마는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물려받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카페는 너한테 주려고 생각했던 거니까 회사는 그만두고 카페를 맡아라. 나는 병원에서 나가도 집에서 쉬어야지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저는 엄마의 말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카페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전과는 아주 달랐어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카페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알아서 일을 했고 일당을 챙겨주려고 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웬일인가 궁금했는데 시어머니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왜 제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달 말일이 되면 시어머니가 받은 대출금을 남편 몰래 어떻게 메꿔야 하나 골치가 아팠는데 몇 달 뒤에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원금을 한꺼번에 싹 갚아버린 겁니다. 자, 봤지? 내가 뭐라고 했냐?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채무 완납 증명서를 제게 들이미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일 중에는 가장 잘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카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사장이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카페는 네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조금만 받자. 주사장이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투자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돈을 넣자. 시어머니는 주사장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더 이상은 시어머니와 동거남이 하는 일에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 카페는 아직 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면 친정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 엄마를 만나서 설득해보세요. 사실 저는 카페의 명의도 제 앞으로 바꿨지만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더 이상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자는 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동거남 조사장은 한 번 찍은 목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조사장이 시어머니와 같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내가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이 카페는 선미 네 앞으로 되어 있더구나. 물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라고 하니 망설여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 잘 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을 조금만 들어보고 결정해라. 저는 조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딱 잘라 거절하기도 못해서 조사장의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조사장의 말은 제 귀에 쏙쏙 들어와 박혔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피라미드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었고 마지막에 제 귀에 남은 건 1억을 투자하면 6개월 뒤에 3억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헛소리였지만 그때 저는 못에 홀린 것처럼 조사장에게 1억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보이스피싱이나 피라미드 사기에 걸려들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하냐고 비웃었는데 제가 보기 좋게 당했던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고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았어요. 조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불과 1시간 만에 저는 조사장의 말을 믿게 되었고 투자 계약서까지 저도 모르게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1억을 마련하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나서 담보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옆 창구를 찾아온 손님과 직원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옆 창구의 고객은 얼마 전에 자기가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을 직원에게 말해주었어요.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만나봤는데 세상에 완전히 사기꾼이더라고. 1억을 투자하면 3억을 준다고 하니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뭐겠어. 맞아요 고객님. 투자회사가 어디라고 하셨죠? 땡땡 컨설팅이라고 하던가? 그 순간 저는 찬물을 확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확 들었어요. 저는 대출 진행을 취소하고 당장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은 다음에 저와 같이 경찰서를 찾아갔고 조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좋아? 이제 사기꾼 같은 놈한테 홀려서 며느리한테까지 피해를 주려고 들어? 평생 정신도 못 차리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늘 웃음을 잃지 않던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을 그날 처음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오해라고 하면서 한 달만 기다리면 조사장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게 증명될 거라고 했지만
한 달 뒤에 밝혀진 건 조사장과 그 패거리들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사기를 쳐서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제발 집에서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울면서 빌었어요. 정호야,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네 마음 상하게 하는 일 없도록 할 테니 제발 마지막으로 용서해다오. 부탁이다. 아들 앞에서 엎드려 비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마음이 짠해져서 남편에게 그만 화를 풀고 용서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앞에서 순환한 양이 되셨어요. 이제 시어머니는 오전에는 집안일을 해놓고 오후에는 카페로 와서 제 일을 돕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시어머니는 예전에 뻔뻔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는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 몰래 용돈을 얼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며느리로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